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들죠? 아마 불안해가지고 이 수업에 참석하기가 아마 쉽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마음은 이미 시험장에 가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이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여러분 스케줄상으로 가장 뒤쪽으로 밀려 있죠. 찬바람 불 때쯤 되면 이제 끄집어내어 보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7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행정법이에요. 이게 나머지 6개의 법을 다 안다는 전제하에 배우는 법이 행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만하게 보고 대충 해서 가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첫날이 행정법 시험이잖아요. 첫날 기본 잡히면 그 다음 스케줄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 공법이 사실 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목이에요. 첫날 여러분의 스타트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은 과목이고요. 그럼 뭐 민사법이야 어차피 뭐 자타공인 뭐 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민사법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일은 없어요. 다 같이 작살나고 다 같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근데 공법에서 역사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게 또 첫날 시험 치는 거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공부를 가장 적게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아마 오늘 모의고사 치면서 이걸 풀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강론을 비중을 이번 1회 문제 같은 경우는 비중을 높여놨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시험에서 이 공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여러분 강론은 거의 지방자치법이 도배로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이 공물이 나올 때가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1회 모의고사에서 이 공물 파트를 약간 중요하게 다뤄서 출제를 한 거고, 그 다음 이제 그 제1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2024년도에 나온 판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를 갖고 만든 문제예요.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더라도 원고 쪽에서 명시적으로 동의를 했을 때는 추가 변경이 가능하고, 그럼 추가 변경이 가능한 순간 거기까지 뭐가 미치죠? 기속력이 미치게 된다. 그걸 이제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딴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런 시각에서 제1회 모의고사 구성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판례 교재 가지신 분들은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판례 교재, 그 우리 상개념 판례 교재 있잖아요. 상개념. 그 페이지 136페이지에 들어있는 판례를 갖고 구성한 문제예요. 알겠어요? 네, 판례 교재 136페이지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분 사유 추가 변경과 기속력은 무슨 관계에 있다고? 비례 관계에 있다고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한 부분까지 뭐가 미친다고요? 기속력이 미쳐요. 기속력이 미친다는 건 그건 다시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럼 다시 반복하게 되면 그건 기속력에 반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니까 간접 강제로 갈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 1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칠판 잠시 보실래요? 지금 제 1문을 푸시려면 이걸 제가 잠깐 정리해 두라고 그랬잖아요. 법에서 만약에 1, 2 요건을 갖추면은 이렇게 이제 허가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그 행정청이요. 여기 있고 제가 지금 어젯밤에 몸살이 나가지고 오늘 강의를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엄청 갈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이 너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딜레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 지금 아침에 약 먹고 지금 나온 거예요. 아니 한 달 거의 보름 가까이 하루도 안 쉬고 강의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뭐 여러분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딴 강의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 되겠지. 자,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행정청이 있고요. 이게 이제 국민 A가 있다고 해볼게요. A가 나름 1, 2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이 구조를 알고 있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겠죠.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허가를 거부합니다. 1요건 미비 이래가지고 그래서 A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용 판결이 확정이 돼요. 이렇게 확정되고 나면 두 가지 패턴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패턴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이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기는 하죠. 하는데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얘기했어. 하나, 둘. 뭔가 하는데 1요건 미비, 1요건 미비로 다시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요건 미비로 거부하는,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1요건 미비로 거부하는 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거부 처분일 때 기속력은 인용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기속력이 나오잖아요. 그 기속력 내용 중에 여러분들 불러보세요. 반제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재처분 의무인데, 그런데 이 거부 처분일 때는 반복 금지하고 뭐만? 재처분 의무 이것만 검토하면 돼요. 적극적 처분일 때는 반복 금지만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 잠시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재처분 의무에 반하게 되고, 반하기 때문에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오는 게 뭐죠? 간접 강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요건 미비로 거부하게 되면 이건 뭐에 반하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기속력이 미치고, 이건 반복 금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건 반복 금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건 기속력에 반하고, 그러면 이건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거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지니까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죠? 간접 강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문제는 이제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건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죠. 없지만, 원고 쪽에서 뭘 했다고요? 동의를 하게 되면은, 뭐와 똑같이 되어버린다고? 동일성이 있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미치게 되죠? 기속력이 미치니까. 똑같은 걸 또 반복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한 거와 똑같이 되고 뭐로 갈 수 있다고요? 간접 강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2요건 미비로 거부하면 이건 반복 금지에 반하지 않죠. 기본적 사실 동일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속력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처분 의무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제 1요건 미비, 이게 지금 어디 갔죠? 이게 2요건 미비, 이게 지금 동일성이 없지만 이에 대해서 뭘 해버렸다고, 만약에 원고 쪽에서 동의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와 똑같아진다고. 이렇게 동의하는 순간 이건 이거와 똑같아지는 거. 1요건 미비로 거부하는 것처럼 되는 거로. 알겠어요? 그걸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최근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네. 이걸 이해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감 잡았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 푼 거나 다를 거 없습니다. 자, 먼저 근로자 갑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근로자 갑이 있는데, A 청장한테 그 지원금 신청을 한 겁니다. 문제가 똑같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지원금 신청을 한 거고, 이에 대해서 뭘 한 거죠? 거부했잖아요. 거부하면서 이게 사유를 들이댔잖아요. 처분 사유. 그 사유가 뭐예요? 처분 사유 1. 그 사유 1이라고 할게요. 그 사유 1을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로자 갑이 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겠죠. 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 이제 쭉 가다가 그게 뭐라 해놨죠?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 동일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가하려고 해. 처분사의 추가. 이게 처분사의 추가 변경 문제가 아니야.
이 처분서의 추가 변경을 열심히 쓰게 되면 그건 서울역에서 다시 보게 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건 처분서의 추가 변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취소를 제기했고요. 소송 도중에 지금 여기다가 뭘 추가하는 거죠? 여기 이 사유에다가 플러스 사유 2를 추가하는 거예요. 사유 2 이걸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사유 2하고 사유 1 있죠. 이거. 이 두 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거라고. 여기까지 감 잡으셨어요? 예, 동일성이 없는데 이 갑이 원고잖아요. 원고한테 물어봤죠, 판사가. 야, 이거 동일한 거 아닌데 이거 너 이거 추가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어?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동의 없지만 이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갑이 이게 동의를 한 거예요. 동의하게 되면 이제 우리 판례 법리를 여러분이 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가 최근 판례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더라도 원고 쪽에서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가능해. 그럼 추가 가능하게 되는 순간 뭐가 미친다고요, 여러분? 기속이익이 미치는 거야. 알겠어요? 미치기 때문에 소송 끝나고 나서 다시 사유 2를 이유로 또 거부하게 되면 뭐에 반한다? 이건 반복 금지에 반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라고. 그럼 아까 이 공식으로 가는 거지. 반복 금지에 반하게 돼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돼가지고 뭐가 가능하다고요? 간접 강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능하 여기까지? 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건 잘 풀어두세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뭐, 나오게 되면 뭐, 당연히 와인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얻어 터지라고 하여튼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각지대를 계속 메꾸어 가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동안 모의고사 쳤던 거 있죠. 1회부터 4수능까지. 그 특히 그 사례 문제 같은 경우 논점하고 그다음 목차 구성 이걸 빠른 속도로 전체 스크린하고 답안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아, 그리고 그 환경법 선택한 친구들 저 학원에 그 최종 정리 자료를 보냈거든요. 한 58페이지 정도 분량이 될 겁니다. 아마 학원에서 솔직히 찍어서 아마 주지 않을까 싶은데, 안 주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요즘 자료를 보냈으니까 한 58페이지 정도 분량이 될 겁니다. 예, 나머지 선택 과목도 정리해 줄까요? 국제법도 정리해 줘요. 시간만 되면 이제 국제법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뭐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강의를 좀 확대를 할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 하나 과목을 제가 전 7법을 다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학원을 하나 차릴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농담이에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학원은 초비상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학원 옆에 하나 차리면 되겠죠. 강사는 한 명만 있으면 되지. 뭐 여러 명 있을 게 이거 있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동의하는 순간 이 사유 2까지 해가지고도 결국 무슨 판결이 나버렸어요. 이거 다 했는데도 무슨 판결이 났죠? 그래, 인용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뭐가 작동하죠? 기속이익이 작동한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도 결국은 인용 판결이 확정된 거예요. 확정되면 어디에도 기속이익이 작동한다고요? 요 처분 사유 2에도 기속이익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정되고 나서 이제 또 A청장이 뭘 이유로 다시 또 거부했다고요? 사유 2를 근거로 다시 거부하면 그건 뭐에 반하?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반하게 되죠? 반복 금지에 반하게 되는 꼬라지가 되는 거고. 그럼 그거는 결국 아무것도 뭐다? 안 한 것처럼 되고. 그럼 이건 뭐에 반하죠? 재처분 의무에 반하고. 재처분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행정소송법 34조의 뭐다? 간접관계. 간접관계 요건은 두 개밖에 없잖아. 판결이 확정이 되어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 아무것도 뭐다? 안 하고 있으면 간접강제가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있고, 뭔가 했다 하더라도 뭐에 반하면? 기속력에 반해서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한 꼬라지가 된다. 감묘지까지. 예? 예, 그걸 이해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인용 판결 확정하고 나서 다시 A청장이 또 갑한테 거부합니다. 무슨 사유로?
이사유로. 근데 이 이사유에는 뭐가 미친다고요? 기속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유로 다시 거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같은 거죠? 이건 반복 금지에 반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라고. 이건 아무것도 안 한 꼬라지가 되고. 따라서 뭐가 가능하다? 간접 강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이 오지?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 이제 판례 교재 그 136페이지에 있는 그 판례 잘 읽어두세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기사동의에 없더라도 동의만 하면 추가 변경 가능하고, 그럼 추가 변경되면 그게 뭐가 미친다고 여러분? 기속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롱?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살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있네요. 얼굴 보니까 반갑구만. 하여튼 조금만 인내하세요. 이 시험이라는 게 참 영혼을 깔아먹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깔히기 전에 빨리 합격하도록 하죠.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다 푼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내용은 정리가 되셨을 거고요. 자, 논점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이건 결국 어디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물어본 게 뭐예요, 지금?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 가능한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간접강제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간접강제에서 풀면서 간접강제 성립 요건 중에 두 번째 요건 관련해서 뭘 쓰는 거라고요? 기속력을 쓰는 거라고요. 이 목차 구성도 잘 알아두시라고. 자, 그럼 논점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자, 행정소송법 제34조에. 자, 이 부분도 잠깐 제가 잠깐. 제 핸드북에 보면, 그 284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제 핸드북 284페이지. 그 284페이지 그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최고 밑에 있죠. 최고 밑에 그 2번 판례 있나요? 그 판례에서 두 번째 후반부터 있죠. 다만부터.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는 사유를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한 것에 대해서 처분 상대방이 뭐라고요?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그건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 변경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하나 적어둬야 될 건 뭐예요? 추가 변경되면 거기는 뭐가 미친다고요? 기속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좋습니다. 모든 건 핸드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 교재 136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잘 이해를 해두세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문제예요. 자, 논점 정리한 거 한번 봅시다. 다시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행정소송법 제34조 간접강제 신청 인용 여부 관련하여 위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처분사유 이에 대해서 미치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결국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사실은? 결국 기속력 문제예요. 사실은 기속력 문제를 뭐가 엮은 거라고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법리와 연결되고 동시에 뭐다? 간접강제 기본 요건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분사유가 추가 변경되는 순간 거기까지 뭐가 미친다고? 기속력이 미친다면 이제 반복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반복하면 그건 기속력에 반해서 아무것도 안 한 꼬라지가 되니까 뭐가 가능하다?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이 논리 체계라고. 답안 쓰실 때도 뭐부터 구성을 잡아야 된다고? 간접강제를 물어봤으니까 간접강제 구성 아래서 뭘 끄집어내야 된다고? 기속력 논리를 끄집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 구성을 잠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써놨는지. 하여튼 어쨌든 좀 적중률을 높이려고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싶은 건 다 모의고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제목이 뭐예요? 간접광제. 이게 이제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간접광제 일반론 조문 쓰시고, 그 어휘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휘에 보면 간접광제는 쭉 해가지고 제도다 해가 요건 두 가지 보세요.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등이 확정되었잖아, 지금. 그럼 아무 문제 될 거 없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있고, 뭔가 했다 하더라도 뭐에 반해서 하게 되면, 기속력에 반해서 하게 되면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되는 거. 그럼 사안의 경우가 기속력에 반하느냐 안 반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뭔가 했잖아. 하기는 했는데 이게 기속력에 반하면 뭐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경우가 되게 되는 거니까. 그걸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요건 보세요. 두 번째 요건에서 그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 판례, 이게 중요하죠. 줄 거 두시고요. 판례는 재처분이 확정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 기속력에 반한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는 때와 마찬가지가 되어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뭘 할 거라고요? 기속력에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 그걸 써내려갈 거라고. 그래서 사안 포섭 해보면 쉽게 포섭되는데, 두 번째 요건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기속력에 반하는 거 안 반하는 거, 그걸 이제 별도 목차로 끄집어내서 써내려가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목차에서 처분사유에 기한 이 거부 처분이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그걸 이제 목차로 끄집어낸 거라고. 왜 답을 제가 이렇게 썼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나오면 이렇게 그냥 갖다 바르세요. 이게 준비 안 되게 들어가게 되면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지 하고 여러분이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FM 답안입니다. 저는 계속 강조하잖아요. 제가 쓴 이 답안이 대한민국 최고의 답안임을 자부하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처분사에 이해기한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지. 뭐 기속 일반을 쭉 쓰면 되잖아요. 어의 범위 관련해서 쓰는 거 간단해, 이거. 범위는 이제 뭐 주, 백시 이렇게 되는 거. 네 번째, 기속력에 반하는 효과, 뭐 무효다, 이렇게 연결하고. 알겠죠? 자, 그래서 기속력의 의, 범위는 주객시, 그 다음 내용은 반제원. 그럼 뭐 급하면 원상회복 안 써도 돼요. 두 개만 써도 되고, 반복 금지, 뭐 재처분.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무효다. 그럼 사안의 경우 원래대로 하면 이게 기속력이 미쳐 안 미쳐? 원래는 안 미치면 맞지만 동의를 해서 처분사유 뭐다? 추가 변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과 뭐는 비례관계에 있다고요? 기속력에 미치는 범위가 비례관계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간접강제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 맺으면 되는 거예요. 감 잡았나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내일 모레 계속 치는 문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것들이에요. 다 가능성이 있는 것들 저희 다 끄집어내서 문제로 구성한 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자, 그 다음 1문은 이해하셨죠? 이걸 잘 풀어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이제 2문이 강론인데, 이건 뭐 제가 공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배점을 75점을 가지고, 65점이죠. 65점을 지금 강론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공물에서 가장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 좀 뽑아놓은 겁니다. 변상금은 여러분들 법전형 모의고사에도 한두 번 다뤘었죠. 변상금 부과 관련된 건. 뭔 소리요? 북한에서 쳐들어왔나? 자, 7번 보세요.
자, 곡물인데 제 핸드북을 옆에 좀 펴두시고 곡물 파트는 털을 좀 잘 잡아 두셔야 돼요. 핸드북이 387페이지부터 있나? 이 곡물법은요,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강론은 하도 원래 공부 안 하는 데다가 강론은 더 안 하잖아요. 아니, 찢어버리고, 제가 공부할 때는 찢어버리고 들어갔어요. 제가 시험 준비할 때는 이 강론은 안 나오는 것으로 거의 간섭법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찢어버리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진짜 출제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시험 끝나고 한 몇 년 있다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마 수험가에서 그 떠돌고 있는 소문을 아마 출제위원들이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뒤통수를 한번 맞아봐라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출제를 하던데. 자, 어쨌든 여러분 시험은 지금 아직 역사가 짧잖아요. 이제 한 10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게 이제 한 20년, 30년 넘어가면 이제 뭐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 역사가 짧으니까 중요한 건 몇 가지 중심으로만 계속 지금 뺑뺑이를 돌고 있는 거라고. 자, 일단 곡물법에서는 첫 번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항상 곡물이 시험에 나오면 이건 반드시 검토하고 들어가야 돼요. 곡물의 종류. 그 곡물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전개되는 법리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또 먼저 곡물의 어휘하고 곡물의 종류. 이게 뭐 어휘는 됐다 치고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 각도에서 보통 이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목적 같은 목적, 그다음 성립, 그다음 소유, 이 세 가지. 목성소. 이게 자주 많이 쓰이죠. 이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게 공용물, 공공용물, 보존공물. 이 성립에 따라서 이것도 자주 쓰이죠. 인공공물인지 자연공물인지 인공. 그다음 자연. 그 다음 소유에 따라서는 국가 소유 공물이면 국유공물이고, 그 다음 지자체 소유면 공유, 4인 소유의 공물도 있죠. 사유공물 이렇게 되는 거죠. 제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공물은 소유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공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실정법이 뭐 있어요?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실정법에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행정재산 이게 공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재산 이건 공물 반대말이 뭐예요? 사물이라고 해요. 사물. 이게 소유권이 사소유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익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직접적인. 공물 반대말은 사물이고, 여기에 사유공물은 공물은 공물인데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사인에게 있다 해서 사유공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보조합청사 같은 경우도 민간인 건물을 갖다가 국가가 뭐 해가지고 임대해가지고 만약에 그 정보조합청사로 쓰고 있으면 그 정보조합청사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사인이잖아요. 그럼 그 사유공물인 거라고. 물론 정보조합청사는 목적으로 따지면 뭐죠? 공용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립 과정상으로 따지면 뭐죠? 인공공물이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물을 이거로 바꾸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공용 폐지한다고 그런다고. 옛날에는 이 일반재산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 잡종재산, 옛날 판례 보면 잡종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다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이거 제가 강력히 주장한 거예요. 이거 뭐냐. 아니, 잡종재산이 뭐냐고, 세상에. 잡종 반대말이 뭐예요? 순종재산이 되잖아. 아이고, 쓸데없는 재산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자꾸 주장했는데, 제 의견이 반영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법이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일반 재산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곡물의 의와 종류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 곡물의 성립, 그다음 소멸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립 같은 경우는 이게 공용물인지 공공용물인지 보존공물인지 따라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또 이게 인공공물인지 자연공물인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공통분모는 형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가 공용 지정이죠. 이게 이제 공용 지정이죠. 다만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자연공물 같은 경우는 이 공용 지정이 필요 없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는 게 핵심이에요. 형체는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소멸. 소멸도 이제 형체 측면하고 의사적 측면. 이 의사가 뭐예요? 이게 공용 폐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본 강의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기본 강의. 아니, 이것도 행정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이 안 잡혀서 공부하면 게임 끝난다고,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체는 형체, 이게 중요한 게 형체가 멸실됐을 때, 형체 멸실되면 바로, 이게 곡물로서 소멸되는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형체가 멸실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시조 배운 거 기억나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인근은 간데없고 뭐만 있죠? 잡초만 우거져 있잖아요. 그럼 도로에 차는 다니지 않고 잡초만 우거져 있어. 그럼 그 도로는 이미 곡물로서 성질이 사라졌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이 논란이 있는 거라고. 오늘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니 멀쩡한 도로라도 뭐 하는 순간 공용 폐지하면 그건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걸 한 적이 없는데 이 곡물의 형체가 뭐다? 곡물로서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어. 그것만으로도 소멸되느냐 이 문제가 핵심 포인트예요. 알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결론. 우리 판례는 성립에 있어서는 자연곡물일 때는 이런 의사가 필요 없다고 보지만 소멸에서는 자연이든 인공곡물이든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매실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조건 이게 필요합니다. 이 의사적 요소. 이게 요합니다. 다만 이 의사는 명시적이라도 되고 묵시적이라도 관계없어요. 명시, 묵시.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걸 알아야 오늘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모의고사 한번 출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곡물의 법률적 특색.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이거. 시효 취득. 그 다음 두 번째가 공용 수용. 이 곡물에 대해서도, 이 민법에 시효 취득 배우셨잖아요. 안 되겠다. 이 민법하고도 연결해갖고 강의를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변호사로서 살아가려면 민사법에 대한 정확한 법리 이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탕이 돼야 나머지 법도 그냥 쉽게 섭립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시효취득인데 곡물을 초등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국가 소위 초등학교 운동장에 텐트 치고 20년간 살면 본인기 될까요? 그래도 아주 재밌겠지. 곡물이 갖는 성질 때문에 이게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시효취득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국유하고 국공유 곡물일 때와 사유곡물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이 국공유 곡물일 때는 저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못을 박아놨다고요. 즉 행정재산인 곡물에 대해서는 뭘 못하도록 시효취득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국공유 곡물일 때는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실정법에 안 된다고 돼 있다고요. 실정법에 아예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시효 취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견해 대립을 쓰는 거는 뭐가 나왔을 때만 쓰는 거라고요? 사유곡물 나왔을 때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때는 이제 견해 대립이 있다고. 물론 판례는 네, 알죠? 됐어요. 견해 대립이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여러분 곡물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죠? 공익에 쓰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공용 수용은 또 왜 해요? 공익을 위해서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충돌해? 공익과 공익이 충돌하잖아요. 아니, 곡물은 물건인데 어디에 쓰는 물건이죠? 공익에 쓰는, 그걸 줄인 게 곡물이잖아. 이거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금방 이해돼요, 이거. 그럼 공용 수용도 뭐 때문에 수용해요? 앞에 뭐자 붙어 있어요? 공짜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공공끼리 뭐 하는 거라고?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곡물을 또 다른 공익을 위해서 뺏어갈 수 있겠냐 이 문제. 야, 이건요, 여러분들 토지보상법 들어보셨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 그 법률 조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19조 2항. 19조 2항. 이 해석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긍정세례가 있어요, 긍정세. 판례가.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특징은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네 번째, 곡물의 사용관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변상금이라는 게 도출해 나오게 될 겁니다. 내년엔, 이게 좀, 커리큘럼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강의를 또 하다 보니 몸이 저도 강의 체질인가 봐. 강의를 하다 보니 몸이 풀려 나가는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뭐 이렇게 야부리 까다 보니까 몸이 다시 회복이 되고 막 그러나 본데. 신기한 것 같아. 자, 어쨌든 이 곡물의 사용 관계, 이거 오늘도 물어봤잖아요. 이건 이제 크게 일반 사용하고, 그 다음 특별 사용, 이렇게 나눠요. 이건 이제 허락이 필요 없다는 거고, 허락 필요 없고, 이건 허락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허락 없이 사용하면, 그게 바로 이제 무단 점유, 무단 사용이 되고 뭘 부과하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허락 없는데 이걸 점유 사용하게 되면, 그건 이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변상금으로 가려면 이게 무슨 사용이라는 전제가 써야 돼? 특별 사용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 일반 사용에서는 변상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허락 자체가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뭐 허락 없이 해야 뭐가 되는 거죠?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빨리 말이죠. 그걸 깨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사용은 허락 없이, 여러분 공원 산책하는 거, 그게 대표적인 일반 사용이잖아요. 공원 산책할 때 허락받고 해요? 그냥 해요? 그냥 산책할 때만 그런 거예요. 공원에 텐트 치고 계속 자고 싶다. 그럼 그거는 일반 사용일까요? 특별 사용으로 넘어갈까요? 특별 사용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그 곡물의 용도대로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허락 없이 사용하는 걸 뭐라 한다고? 그걸 일반 사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요, 여기까지? 예. 그래요. 공원에 가면 요즘 가끔 그 텐트 치고 50대 노숙자들이 가끔씩 늘고 있어요. 벌써 이게 지금 50대 사람들 다 직장에 잘리잖아요. 잘리는 순간 두 군데서 잘려요. 집에서도 잘리고 직장에서도 잘려요. 집에서 추방당하고 직장에 추방당하면 이제 뭐 공원에 텐트 치고 자야지 어떻게.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남학생들 정신 똑바로 챙기세요. 뭐 여학생들도 예는 아니에요. 뭐 요즘 뭐 각자 자기 삶을 챙기지 못하면 게임 끝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좋았어요. 그냥 돈을 안 벌어와도 집에서 대접받고 그러던 시절이었다. 제 시절, 제 지금 50대, 60대 초반 지금 있는 분들은 대접 못 받는 시대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반 사용에서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특별 사용과 일반 사용의 중간에 끼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고양된 일반. 이 고양된 일반 사용은요, 실질은 특별 사용이에요. 실질은 특별 사용인데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는 원래 뭐 하는 곳이죠, 도로는? 통행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도로에다 짐을 쌓아두는 건 원래 그 용도가 아니죠. 그럼 도로에 짐을 쌓아놓는 건 무슨 사용이라고 일종의? 특별 사용인데 그 도로와 자기가 그 살고 있는 곳랑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짐도 쌓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뭐 없이도? 허락 없이도.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보양된. 그럼 보양된 일반 사용이 되면 실질이 무슨 속성이 있다고요? 특별 사용의 속성이 있더라도 이것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거니까 뭐의 대상이 안 돼?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감미와 여기까지? 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형식은 일반 사용인데, 형식은 일반 사용이에요. 그런데 실질은 이건 사실 특별 사용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어쨌든 허락 없이 사용하는 거니까 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변상금 부과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문제 풀 때 이걸 아셔야 풀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문제를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특징이 뭐겠어요? 이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헌법, 행정법 다 분야별로 여러분 체계 틀이 안 잡혀 있으면 문제 못 푼다고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 특히 행정법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하면 손도 못 댄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난이도 한 단계만 딱 더 끌어올려 보세요. 이 뭐야? 찢어버리고 나갈 겁니다. 이까지 이해됐다 치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특별 사용에서는 특히 여러분들 특허 사용. 이 특허 사용이 이제 시험에 아주 중요한 거죠. 이 특허 사용은 특히 일반 사용과 병존이 가능하죠. 일사용과 이게 병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다 했어요. 이 정도만 하면 돼. 시간이 왜 이리 많이 갔어? 큰일 났다. 빨리. 그럼 다 푼 거는 다를 바 없는데, 뭐, 어차피. 이것만 하면 다 풀려요. 이것만. 이제 핸드북 활용하셔서 복습하세요. 어차피 공물은 제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데 아직 여러분 시험에 사례 논점으로 명확하게 물어본 적이 없다고요. 직접적으로 크게.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봅시다. 다 푼 거는 다를 바 없으니까. 자, 문제 그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제가 잠깐만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헌법할 때도 계속 강조했지만 사례 문제를 푸실 때는 밑에 있는 구체적인 질문지를 먼저 읽고 나서 위로 사실관계로 올라가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밑에 물어본 게 뭐예요? 어른 주차장으로 점용하고 있는 하천지형은 그 키워드 체크하시죠. 하천 기능을 뭐? 상실한 공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물로서의 형체가 뭐 됐다고? 멸실됐다는 거죠. 형체가 멸실된 것만 갖고 이게 과연 공물로서의 성질이 사라지느냐 이거죠. 공물이라는 전제하에, 즉 하천이라는 게 공물로서 존재하고 있어야만 점용 허가에 뭐가 되는 거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걸 이제 쓰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하천 점용 관계의 법적 성질. 이게 일반 사용인지 뭐 특별 사용인지 그걸 이제 뽑아내라는 거죠. 네 번째 문제 보세요. 뭐라 하는지 보세요. 두 번째 줄 체크하시면 위 주차장은 인접 주민의 일반 사용 관계. 그럼 일반 사용 관계라면 뭘 부과 못해요? 변상금 부과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열심히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반 사용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주장한 게 뭐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변상금 부과는 그 물건, 곡물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지자체가 갖고 있어야만 부과해요. 소유권 관계없이 부과해요. 소유권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이게 곡물 관리권의 성질을 소유권설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상금 부과는 곡물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변상금 부과받기 싫어가 두 가지를 주장한 거라고. 첫 번째 무슨 사용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용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인접 주민의 일반 사용, 딴 말은 뭐 이게 고양된 일반 사용이라고 주장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내 소유인데 왜 자꾸 변상금 때리냐 이거죠. 잠깐 여러분 본인 소유일 때는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천법에 보면 나와요. 사용료하고 변상금은 구분하셔야 돼요. 사용료는 적법하게 뭐다?
허락을 받아서 이용할 때 부과되는 게 뭐라고? 사용료예요. 그 사용료는 자기 소유일 때 면제를 해줘요. 그런데 변상금은 그와 관계없이 허락 없이 이용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뭐예요? 부과받는 거라고. 이 법학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나요? 네,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 주장하는 이 친구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검토하는 거라고. 탄핵 증거를 찾아내야 되지. 됐나요? 그럼 다 푼 거지, 뭐. 자, 그러면 왜 사실관계는 뭐 여러분들 보면 그 잡초만 무성하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형체가 뭐 됐다고? 멸시된 거 아니냐. 이런 거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럼 밑에 질문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 일반 사용이라고 핑계대고 내 소유인데 왜 부과해? 이런 핑계대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씩 논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두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두 번째 문제의 핵심 논점이 뭘까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곡물로서 사라졌냐? 이게 핵심이라고. 형체가 멸실돼서. 그럼 이거 쓰기 전에 항상 뭐부터 쓰라고요? 곡물 일반론으로서 곡물의 의의와 뭐 종류를 쓰는 것은 기본 포맷이에요, 이건. 그래서 논점의 정리 보시면 하천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고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과연 이 하천으로서 멸실된 거 아니냐 이거죠. 곡물로서. 멸실돼 버렸으면 뭐 점령 허가할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목차에서 이제 하천의 법적 성질 열어가지고 이제 곡물의 의의와 종류. 하천은 당연히 뭐 공공용물이요, 자연곡물이겠지. 뭐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핵심이죠. 공공용물의 뭐다? 소멸. 거기서 이제 형체 멸실만으로 사라지느냐 이거죠. 우리 판례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간단히 소개하시고. 그러면 갑 주장은 띨빵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됐나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이건 먼저 사용관계 물어봤잖아요. 일반 사용인지 무슨 사용? 특별 사용인지. 그거 구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휘 쓰시고 곡물 사용관계 종류는 크게 두 개로 나누세요. 일반 사용과 무슨 사용? 특별 사용. 특별 사용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특허 사용.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뭐 무시하셔도 돼요. 이건 여러분 뭐 학습 차원에서 쓰는 건데 간단히 쓰시면 돼요. 뭐 이렇게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대도 안 합니다. 이렇게 쓸 시간도 없었을 거고. 자, 그럼 3 보습해보면 이건 무슨 사용이다? 잠깐,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잠깐 보세요. 만약에 어떤 하천이나 도로를 일시 사용하게 되면 하루나 뭐 몇 시간 사용하잖아요. 그건 허가 사용이에요. 근데 장기간 점유하잖아요. 주차장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무슨 사용이 된다고? 특허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쓰더라도 일시적으로 하면 그거는 뭐예요? 허가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주차장으로 계속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기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 사용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3 보습에도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네 번째 문제. 두 가지만 검토하면 돼요. 이게 이제 고양된 일반 사용으로 만약에 보습이 돼버리면 아예 뭘 부과 못해요. 변상금 부과 못한다니까요. 또 그게 또 안 된다 하더라도 내 땅인데 내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내 거일 때는 감 부과 못하느냐. 그 두 가지만 논증하면 되는 거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두 번째 목차에서 인접 주민의 고양된 일반 사용인지 아닌지. 그건 고양된 일반 사용이라도 뭘 해야 돼요?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한계 포섭을 잘 하셔야 돼요. 그 한계에서 목차에서 한계 부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후반부터 일반 사용을 영속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돼요. 근데 이건 이 친구는 지금 장기간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틀어막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한계 저촉이 돼가지고 고양된 일반 사용으로 허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 잡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 사용이 아니라면 허락도 없이 이용하니까 변상금 부과 가능할 수 있죠.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 친구가 뭘 주장하고 있어요? 내 땅이 내 건데 왜 부과하느냐. 그걸 이제 그 다음 쓰는 거라고. 그럼 논리 체계가 이거예요. 일반 사용이 아니라면 뭐가 가능해요? 변상금 부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능한데 빠져나오려고 이 친구가 뭘 또 주장한 거라고요? 내 소유다.
그걸 그 다음 논증을 해야 되는 거로. 아니,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잘 보라고요. 아니, 법학은 논리 학문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상대방에 설득시킬 단계를 밟아서 가고 있는 거라고. 헌법 답안도 똑같아요. 그 무슨 팩트 옮겨 쓴다고 그게 헌법 답안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명심하세요. 그 팩트 위주로 해서 공부에 들어간 친구는 폐가 망신할 겁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다 칩시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목차가 뭐예요? 곡물 소유권 여부와 변상구. 제 핸드북 400페이지 적어두시고, 그 다음 핸드북 394페이지에 있는 그 곡물 관리의 법적 성질과 연결해서 공부하세요. 그 핸드북 394페이지에 있는 곡물 관리의 법적 성질과 연결해서 하라고요. 이 소유권 여부, 변상금 부과 관련해가지고. 변상금 부과도 곡물 관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판례 논리로 따라가면 소유권 관계없이, 곡물은 원래 소유권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걸 이해하신다면 이 문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7번 잠시 보세요. 이 곡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이제 칠판에 총 네 가지 적어놨죠. 이 틀 속에서 기본으로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그 핸드북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어느 부분이 문제거리가 될 것인가를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제도 잘 풀어두세요. 그 최근 나온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기사동이 없더라도 동의했을 땐 기사동이 있는 것처럼 취급해준다고. 그럼 그게 추가 변경되고 그 부분까지 뭐가 미친다? 기속력이 미친다. 그거 논리 체계를 잘 갖춰주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됐지?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챙길 거 챙기고 들어가세요. 어디서 나올지 저도 몰라요. 알면 제가 이렇게 왜 고생해요? 여러분도 고생할 필요가 없지. 가능성만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감 잡았어요? 그래요. 모의고사만 치고 도망간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평까지 듣고 도망가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참고로 지금 추가 문제 받았어요, 자료? 이 추가 문제는 최근에 그 각종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해설해가지고 여러분 나눠준 거예요, 이게. 그건 여러분 시험이 그해 각종 고시에 나왔던 것을 비슷하게 출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걸려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따끈따끈한 기출 사례를 그 행정고시, 그 다음 입법고시, 그 다음 법원행시, 그리고 세 군데에서 출제됐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출제 문제 갖고 제가 해설을 다 달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물론 완벽한 해설은 누가 다는지 아시겠죠? 가장 의미 있는 해설은 가까이 찾으면 되지. 어디서 보려고 그래요? 제가 깔끔하게 달아놨으니까 그거 갖고 좀 이따가 다루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 추가 문제 같이 풀고, 아마 추가 문제는 금방 풀 거예요. 풀고 나서 OX 문제집 있죠? 그 OX 문제도 OX 문제 풀 때 그 최신 판례 교재 있잖아요. 상개년 판례 교재 그 반드시 들고 들어오세요. 그 최신 판례 교재를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실제로. 헌법할 때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잠시 쉬도록 할게요.